베런 카운티 외곽에 자리한 그 집의 현관문은 두꺼운 문이 아니었습니다. 보강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의지를 가진 사람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었죠. 그냥 위스콘신주 소도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나무 문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새벽 12시 53분 누군가가 그 문을 양주먹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클로스는 문 반대편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문을 열러 갔어요. 베런 카운티 시골 마을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웃이 이웃을 아는 동네, 월요일 밤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라곤 마당에 사슴 한 마리 들어오는 것 정도인 그런 곳이니까요. 그가 문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려는 순간 산탄총 한 방이 그의 삶을 그 자리에서 끝내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딸과 함께 살던 집, 그 집 문 앞에서요. 욕실 안에서는 드니즈 클로스가 13살 딸 제이미를 두 팔로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남편이 침묵하기 직전에 내던 소리도 들었죠. 손에 휴대폰을 들고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드니즈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교환원에게는 그녀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뭔가 끔찍하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여자의 그 의심할 수 없는 공포가 담긴 목소리가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불과 몇 초밖에 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몇 초로 보안관 보좌관들이 클로스가 쪽으로 달려오기엔 충분했습니다. 보좌관들이 도착했을 때 집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은 발로 차여 열린 채였고요. 제임스 클로스 사망, 드니즈 클로스 욕실에서 사망. 잠긴 문 따위는 산탄총을 들고 쏠 의지가 있는 남자에겐 아무런 장벽도 되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샅샅이 뒤진 흔적이 있었어요. 돈을 노린 것도, 귀중품을 노린 것도, 맹목적인 분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딸을 찾기 위해서였죠. 13살 제이미는 사라졌습니다. 그 피로 얼룩진 집에서 새벽 1시에 서 있는 보안관들은 이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엠버 경보가 위스콘신의 밤 하늘 속으로 발령됐습니다. 온 나라가 지켜보기 시작했고, 기다리고 희망을 품었어요. 대부분이 몰랐던 것은, 아직 아무도 몰랐던 것은 제이미가 이미 차 트렁크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살면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의 손에 이끌려 잠든 위스콘신 도로를 달려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 남자는 마치 명단에서 이름을 고르듯 그녀를 골라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연결고리도 그녀 가족에 대한 원한도 어떤 이성적인 마음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도 없이 그저 그녀를 한 번 봤고 그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이미 클로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저질렀는지, 그녀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자신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낸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클로스는 56세였습니다. 베런에 있는 제니 오터키 가공 공장에서 일했고 그의 아내 46세 드니즈도 같은 곳에서 일했어요. 그들에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이미 린 클로스. 2018년 가을 제이미는 13살이었습니다. 중학교 7학년이었고요. 아는 사람들 말에 따르면 활기차고 영리한 아이였죠. 개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무척이나 아끼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클로스 가족은 부유하지도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모든 소도시에 조용한 근간을 이루는 그런 가족. 클로스 가족은 적을 만든 일이 없었습니다. 누구와 갈등을 빚은 일도 없었고요. 그들의 삶 어디에도 이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는 없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모든 것을 파괴할 그 사람은 가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제임스와 함께 자란 것도 아니고 드니즈와 같은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아침 스쿨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13살 소녀를 보고 그 아이가 자신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녀를 빼앗아 오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몇 줄을 썼습니다. 제이크 토마스 패터스는 제임스와 드니즈 클로스를 살해하고 그들의 딸을 납치했을 당시 21살이었습니다. 그는 베런에서 북쪽으로 약 113km 떨어진 더 작고 더 외딴 동네인 고든에서 자랐어요. 부모는 2007, 2008년에 이혼했고 어느 시점에서 제이크와 형제는 고든에 남겨진 채 부모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패터슨의 삶은 더욱 위축됐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고 커리어를 쌓지도 않았어요. 단기적이고 헌신도 없는 일자리를 전전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갖고 있던 외딴 오두막집에서 점점 더 혼자 살아갔죠.
오두막은 숲속에 있었습니다. 침실 하나에 트윈 베드가 있었고 지하실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차를 타고 가야 할 정도로 완전히 근본적으로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그 오두막 안에서 패터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2018년 10월 이전 몇 달 동안 그것이 나중에 법정과 온 나라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패터슨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그는 어린 소녀를 포획해 가두는 것에 대한 정교한 환상을 발전시켜 왔다고 합니다. 지배에 대한, 완전한 통제에 대한, 누군가를 고문하고 완전히 자신의 뜻대로 두는 것에 대한 환상이었죠. 2019년 5월, 선고 공판에서 판사가 그 말들을 법정에서 소리내어 읽었을 때 법정은 정말로 끔찍한 무언가가 평범한 언어로 말해지고 있을 때만 찾아오는 그 특유의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2018년 10월, 패터슨은 위스콘신주 알메나 근처의 사프토 치즈 공장에 임시직으로 막 취직한 상태였습니다. 그 일은 딱 이틀 만에 그만뒀어요. 그는 북부 위스콘신의 시골길과 고속도로를 차로 달렸습니다. 21살, 실직 상태, 고립된 삶, 그리고 아직 대상을 찾지 못한 채 품고 있던 환상들. 출근하던 어느 아침, 국도 8번 도로를 달리다 스쿨버스 뒤에 멈추게 됐습니다. 버스가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정차했거든요. 그는 엔진을 켠 채 기다리며 바라봤습니다. 그때 13살 소녀가 현관을 나와 버스에 올라탔어요. 이른 아침 햇살 속에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제이미 클로스를. 아무리 평범한 소녀의 아무리 평범한 순간이었죠. 패터슨은 수사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를 보자마자 알았다고. 자신이 데려갈 소녀가 저 아이라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해할 수 있는 끌림도 아니었어요.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 내면 깊은 곳에서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완전히 형성된 채로 도착한 확신. 스쿨버스 정류장은 그것이 수면 위로 떠오른 장소였을 뿐이라고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실제 인간의 행동이라고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냉혹하고 치밀한 계획의 초상화입니다. 패터슨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클로스 집 앞을 여러 차례 지나치며 구조를 파악했고 집을 특정했고 패턴을 연구했어요. 언제 차가 있는지, 언제 집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언제 가장 취약한지. 그는 머리카락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삭발을 했습니다. 차량 내부를 닦아 미세 증거를 없앴고 산탄총을 구했고 장갑을 꼈어요. 자신이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충분히 생각한 뒤 그것을 체계적으로 제거해 나갔죠. 그는 10월 15일 전에 한번 시도했다가 돌아갔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두 차례나 클로스 집 앞까지 갔지만 차가 있거나 활동 징후가 보여 물러났다고 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집이 충분히 조용해 보이고 밤이 충분히 어두워질 때까지, 그리고 자신의 결의가 굳어져 이제 실행만 남은 그 지점까지. 이 계획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격분이 판단력을 덮쳐버린 즉흥범행이 아니에요. 패터슨이 한 모든 선택은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타이밍, 무기, 증거 차단을 위한 모든 사전 조치, 목표물 감시. 그는 21살, 숲속 오두막에 혼자 사는 남자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가족을 살해하고 그 아이를 납치하기 위해 2018년 10월 대부분을 써버린 겁니다. 그 새벽 클로스 가족의 문을 두드리러 온 사람은 바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가족은 이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새벽 1시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베런 카운티는 어둡고 차가웠어요. 10월의 위스콘신은 특유의 기운이 있습니다. 아직 겨울의 혹독한 추위는 아니지만 충분히 날카롭고 맑아 들판은 갈색으로 변하고 나뭇잎은 이미 지기 시작한 계절이죠. 클로스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족은 집에 있었어요. 패터슨은 차를 세우고 걸어서 접근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산탄총을 들고. 그는 이미 목격자를 남기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말 그대로예요. 아무도 살려두지 않겠다고. 소녀가 아닌 집안의 모든 사람을 제거하겠다고. 현관문 앞에 다가섰습니다. 바깥쪽 유리 방충망 문을 열고 그 안쪽 나무 문을 두 손으로 마치 긴급 상황을 만들어내듯 급하고 강하게 두드렸어요. 그리고 제임스 클로스 56세, 칠면조 가공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사랑했던 평범한 남자가 문을 열러 왔습니다. 제임스가 서 있던 위치에서 그는 문에 가까이 있었을 겁니다.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살짝 열어볼 수 있을 만큼. 패터슨이 문을 통해 그의 머리에 산탄총을 직접 쏘기에 충분할 만큼. 총격으로 제임스 클로스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패터슨은 그대로 안으로 밀고 들어왔고요. 그는 집안을 체계적으로 훑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을 찾아내 살아남은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의도였죠. 잠긴 욕실 문을 발견했습니다. 강제로 열기 시작했어요. 그 문 반대편에서 드니즈 클로스는 딸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울고 있었습니다. 드니즈는 달래려 했어요. 남편의 죽음이 아직 집안 공기 속에 떠도는데도,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도 손에 휴대폰을 들고 새벽 12시 53분에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고 교환원은 들었습니다. 상황이 끔찍하게 잘못됐다는 걸 알기에 충분한 것을, 경찰이 달려오도록 출동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패터슨이 욕실 문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그는 욕실에서 드니즈 클로스를 살해했습니다. 그것도 딸의 눈앞에서. 제이미는 그 방 안에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무슨 짓이 벌어지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날 밤의 세부 내용 중 일부는 제이미의 사생활과 회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식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삭제됐고, 여기에서도 추측하지 않겠습니다. 법원 문서를 통해 알려진 것은 패터슨이 드니즈 클로스를 살해했고 제이미는 그 자리에 있었으며 패터슨이 제이미를 집 밖으로 끌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제이미를 차 트렁크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욕실로 뛰어갈 때 입고 있던 옷 그대로였어요. 패터슨은 경찰에게 그 옷을 벗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봉투에 담아 나중에 오두막 벽난로에서 태워 증거를 없앴죠. 대신 누이의 파자마를 줬고요. 트렁크를 잠그고 위스콘신의 밤을 달려 북쪽으로 113km, 고든을 향해, 오두막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보안관 보좌관들이 도착했을 때 제임스와 드니즈 클로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피를, 폭력적이고 표적화된 침입의 흔적을, 그리고 가장 찾아야 할 한 사람만 없었습니다. 제이미는 사라졌고 차도 사라졌고 범인은 이미 위스콘신의 북쪽 어둠 속 깊숙이 들어간 뒤였습니다. 단서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그 순간 베런 카운티 보안관 크리스 피츠 제럴드는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제이미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선 매 초가 중요합니다. 그는 맞았습니다. 다만 제이미가 스스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초가 흘러갈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엠버 경보는 2018년 10월 15일 베런 카운티 대부분의 주민들이 잠들기도 전에 발령됐습니다. 해가 뜰 무렵 이 이야기는 전국 뉴스가 됐어요. 13살 소녀, 자신의 집에서 살해된 부모의 무남 동료, 아무런 동기도 없는 미지의 용의자에게 납치. 잡을 수 있는 단서가 거의 없었고 있는 것들도 최소한의 증거에서 짜내야 했습니다. 초기 수사는 엄청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패터슨과 클로스 가족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으니까요. 전직 직원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학교 버스에 올라타는 소녀를 보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낯선 사람이었을 뿐이죠. 범인의 차량 화면도 없었어요. 베런 주변 시골길에는 CCTV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리적 증거는 있었지만 패터슨이 사전에 대비를 했어요. 삭발, 장갑, 치밀한 계획. 그는 수사망에서 자신을 지우려 했고 처음 며칠, 몇 주 동안은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납치 5일 만에 제보가 1년 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수사관들은 그중 800건 이상을 처리했어요. 10월 23일, 납치 8일째에는 자원봉사자 약 2억 명이 베런에 모여 들판과 숲을 직접 수색했습니다. 10월에 위스콘신 들판을 줄지어 걸으며 신발 한 짝이라도, 옷 한 조각이라도 뭔가 수사를 진척시킬 단서를 찾아서요. 하지만 10월이 11월이 되도록 단서는 차갑게 식은 채였습니다. 11월 1일 납치 후 2주가 조금 넘었을 때 당국은 실행 가능한 제보가 줄어들면서 적극적인 수색 작전을 축소한다고 발표했어요.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사의 속도가 달라지는 현실적인 인정이었죠. 그 사이 베런에서 북쪽으로 113km 떨어진 고든의 숲속에서 21살 남자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TV를 보고 문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 괜찮다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그 오두막 어딘가에 세상으로부터 숨겨진 채로 13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고든의 오두막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외진 곳이었습니다. 패터슨은 그 일대에서 자랐어요. 길을 알고 이웃들의 패턴을 알고 그 위스콘신 구석의 생활 리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제이미를 숨기는 데 적용했죠. 어둠 속에 숨겨진 채로. 오두막에 도착한 순간부터 패터슨은 그 범행만큼이나 계산적이고 체계적인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제이미는 보여서는 안 됐어요. 소리를 내서도 안 됐고 그 공간 안에서
삶도 존재도 정체성도 가져선 안 됐습니다. 오로지 패터슨이 결정한 대로만 그의 뜻에 완전히 종속된 죄수로서 패터슨이 집에 있고 둘만 있을 때는 오두막의 공간에서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외출할 때마다 마트를 가든 친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의식이 시작됐어요. 그는 제이미를 트윈 베드 및 공간으로 기어 들어가게 했습니다. 높이가 고작 약 75cm밖에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좁고 어두운 매트리스와 바닥 사이의 틈. 들어가면 패터슨은 무거운 추가든 토트박스들을 침대 옆으로 끌어다 위치시켰습니다. 돌아왔을 때 움직인 흔적이 있으면 알 수 있도록 그가 없는 동안 그녀가 탈출을 시도했는지 알 수 있게요. 사람들이 오두막을 방문할 때 친구든 누구든 제이미는 침대 아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있다는 걸 알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패터슨은 분명히 했어요. 침실에는 대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음악을 크게 틀어놨죠. 제이크 패터슨의 오두막을 방문한 사람의 눈에는 그 집엔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젊은 남자 외딴 집에서 음악을 틀어놓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몇 발자국도 안 되는 거리의 침대 아래 부모를 잃은 13살 소녀가 먼지 속에 누워 겁에 질려 침묵한 채 추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빌고 있었다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범죄 기록서에 따르면 패터슨은 때로 제이미를 최대 12시간까지 침대 아래 있게 했습니다. 음식도 물도 화장실도 없이 겨우 75cm 공간에서 12시간이었어요. 어떤 소리도, 추의 어떤 움직임도, 자신이 존재한다는 어떤 흔적도 내면 결과가 따른다는 걸 알면서 패터슨은 그녀를 적어도 한 번 때렸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블라인드 청소도구, 손잡이 같은 것으로 등을 세게 쳤다고 해요. 그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알았습니다. 10월 15일 그 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미 봤으니까요. 자신이 처한 위험은 전혀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2번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 후 패터슨이 돌아왔을 때 뭔가 어긋난 것을 발견했어요. 추가 움직인 것, 그녀가 이동하려 했다는 흔적. 그는 소리를 지르고 벽을 두드리며 반응했습니다. 그녀를 다시 복종시키기 위해 설계된 분노의 폭발이었죠. 자신의 그 반응이 너무나 무서웠을 테니 그녀가 다시는 탈출을 시도하지 않을 거라고 그는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걸 증명하는 데는 88일이 걸렸어요.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패터슨은 장기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이미는 12시간 동안 침대 아래 있었어요. 음식도 물도 화장실도 없이 2018년 크리스마스 한 해에서 가족이 가장 중심이 되는 시간에 위스콘신 전체가 식탁에 둘러앉아 불 앞에 모여 있는 동안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소녀는 낯선 이의 침대 및 75cm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88일의 심리적 무게는 밖에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이미는 13살이었어요. 어머니가 살해되는 것을 목격했고 차 트렁크에 실려갔고 누구도 자신이 있는 곳을 모르는 외딴 오두막으로 끌려갔습니다. 위스콘신의 북부 숲에 둘러싸여 있었고 늦가을과 초겨울이었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가장 가까운 집도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침대 아래서도 어둠 속에서도 12시간 굶주리며 목마른 그 시간에도 제이미 클로스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오두막의 구조를, 내는 소리들을, 패터슨이 외출하는 시간대와 얼마나 오래 비우는지를 그의 루틴에 대한 정신적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에 법정에서 읽힌 진술에서 법정을 숨막히게 한 진술에서 그의 패턴을 익히고 자신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버티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10일 아침은 오로지 위스콘신 북서부의 1월 아침만이 가질 수 있는 추위였습니다. 화씨, 20도 언저리, 숨을 쉬면 입김이 나오고 발 아래 눈이 깨진 유리처럼 삐걱이는 그런 매서운 추위. 패터슨은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침실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잠그고 차를 타고 나갔어요. 그는 매번 돌아와서 추들이 그대로인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공포가 충성심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되듯 그는 방심하게 됐었어요. 제이미는 기다렸습니다. 패터슨이 자신을 세상과 단절시키기 위해 만든 그 청각적 장벽인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첫 번째 탈출 시도 때 추들을 움직여 봤었습니다. 무게와 위치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두려움 대신 그 기억이 지도가 됐습니다. 추들을 옮겼습니다.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별로 가져갈 것도 없었습니다.
가져갈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입고 있던 옷은 1월 위스콘신에 맞지 않았습니다. 후드티, 레깅스, 그리고 오두막 다른 사람 것으로 보이는 너무 큰 슬리퍼. 코트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계획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환원 불가능한 목표 외에는 밖으로 나가라, 도망쳐라, 다른 사람을 찾아라. 그녀는 오두막을 뛰쳐나왔습니다. 위스콘신의 추위 속으로 숲을 가로질러 그 외딴 단지의 도로를 따라 달렸어요. 13살, 영하 7도 아래 날씨에 슬리퍼와 레깅스 차림으로 88일을 보낸 그 장소로부터 멀어져가며 제이미 클로스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도로에 다다랐고 그 도로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여자를 만났습니다. 진의 너터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은퇴한 사회복지사였는데 나중에는 거의 운명처럼 느껴질 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 살며 자주 산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1월의 조용하고 차가운 오후, 시골 고든을 걷고 있다가 어떤 소녀가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날씨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말 그대로 달리는 소녀였어요. 제이미가 진의 너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에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 제이미예요. 진의 너터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알아봐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이미 클로스가 사라진 지 88일 동안 그 얼굴이 모든 뉴스 채널에, 모든 SNS에, 위스콘신 모든 곳의 전봇대와 상점 유리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온 주민이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진의 너터도 그 얼굴을 알았고요. 그 얼굴의 주인공이 1월에 슬리퍼를 신고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살아서 너터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집으로 제이미를 데려갔고 그 집에 크리스틴 카신스카스가 즉시 911에 전화를 걸었어요. 위스콘신 전체가 찾던 그 소녀를 찾았어요. 카신스카스가 교환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지네 너터는 경찰이 달려오는 동안 다음 30분간 전화를 붙들고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너터는 전화로 제이미에게서 받은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자신을 데려간 남자의 이름, 제이크 패터슨, 침대 밑에 숨겨졌었다고, 음악을 크게 틀어놨다고, 오두막에 혼자 사는 사람이었다고, 그녀가 나왔을 때 그가 어디 있었는지 몰랐다고, 그냥 이 순간이 그 순간이라는 걸 알았고 잡았을 뿐이라고. 카신스카스의 남편이 총을 들고 패터슨이 경찰이 오기 전에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문 옆에 섰을 때 법 집행관들은 이미 그 지역으로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패터슨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오두막에 도착해서야 제이미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 위에 그녀 발자국을 발견했죠.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위스콘신 숲속을 걸으며 그녀를 찾으러 가는 그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네 너터보다 그가 먼저 그녀를 찾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찾았어요. 오두막 근처 도로에서 아직 제이미의 흔적을 찾아 헤매던 패터슨을 제지했습니다. 저항 없이 체포됐어요. 경찰이 카신스카스의 집에 도착했을 때 88일간의 감금에서 살아남은 어머니가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고 밤새 차 트렁크에 실렸다가 낯선 이의 오두막 침대 밑에서 깊은 위스콘신 겨울을 버텨낸 13살 소녀는 마침내 안전했습니다. 베런 카운티 보안관 크리스 피츠 제럴드는 그날 저녁 카메라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 13세 소녀가 살아남고 탈출하려는 의지가 놀랍습니다. 그것은 이 커뮤니티의 희망과 기도, 그리고 모두가 한 모든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의지에 대해선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이미 클로스가 살아있게 한 사람은 가장 크게는 제이미 클로스 본인이었습니다. 제이크 패터슨은 2019년 1월 10일 오후 고든, 위스콘신 외곽 도로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미 안전한 소녀의 발자국을 눈 위에서 따라가다 경찰이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체포 직후 패터슨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몇 시간의 신문 끝에도 아니고 법적으로 신중한 태도도 없이 그냥 털어놨어요.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한 일을 말했습니다. 스쿨버스, 감시, 계획, 공격 당일 밤, 북쪽으로의 도주, 오두막, 감금의 달들까지 마치 자백이 위험이 아닌 안도감인 것처럼 직접적인 태도로요. 그는 제이미가 스쿨버스에 타는 것을 보고 자신이 데려갈 소녀가 그 아이라는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5일 이전 2번의 실패한 시도도 말했어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삭발했다는 것도, 차를 닦았다는 것도, 장갑을 끼웠다는 것도, 욕실 문을 어떻게 뚫었는지도 설명했고요. 침대 아래에 제이미를 숨긴 달들을, 추들을, 큰 음악 소리를, 그리고 여러 소녀를 납치하고 여러 가족을 살해할 계획이었다고도 말했어요.
수사관들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준 진술이었습니다. 이건 억제된 충동의 일회성 범행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고 진행 중인 환상의 첫 번째 실행이었다는 것을요. 2019년 3월 27일 제이크 패터슨은 베런 카운티 수뇌법원에 출석해 모든 3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급 고의적 살인이건 납치일건. 법정을 나가기 전 그는 뒤를 돌아보며 두 마디를 말했습니다. 잘 있어, 제이미. 제이미는 법정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2019년 5월 24일 선고 공판이 베런 카운티 수뇌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패터슨은 이미 유죄를 인정한 상태였어요. 남은 것은 처벌의 공식적인 선고였고 그 전에 패터슨의 행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이미의 이모수 엘러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제이미가 사라지고 제임스와 드니즈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을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던 것을 묘사했어요. 한밤 사이에 제이미가 가졌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제이미의 이모이자 데모인 제니퍼 스미스도 발언했습니다. 제이미에게 더 이상 13살의 삶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과 함께 제이미가 나아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숙제를 하고 있다고, 개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두 가지 모두 동시에 사실이었어요. 그것이 생존의 실감입니다. 잃어버린 것의 거대함과 여전히 거기 있는 사람의 완고하고 환원 불가능한 지속성이 공존하는. 제이미 자신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이 소리내어 읽혔습니다. 피해자가 자비나 동정을 구하는 부서진 조심스러운 말이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더 영리했습니다. 라고 제이미의 진술은 읽혔습니다. 그의 루틴을 지켜보고 내 자유를 되찾았어요. 나는 언제나 내 자유를 가질 것이고 그는 아닙니다. 제이크 패터슨은 절대 내 용기를 빼앗을 수 없어요. 그는 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법정이 그 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베블러 판사는 선고 전 발언에서 패터슨에 대한 모든 남아있는 모호함을 잘라냈습니다. 그는 패터슨 자신의 진술, 어린 소녀를 포로로 잡는 것에 대한 환상, 고문에 대한 완전한 통제에 대한 을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여러 소녀를 데려가고 여러 가족을 살해할 계획이었다는 패터슨의 자백도, 그리고 자신 앞에 앉은 21살을 바라보며 그를 악의 화신이라 불렀습니다. 존재했던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하나이자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라고도 했죠. 그리고 위스콘신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제임스와 드니즈 클로스 살인에 대한 2개의 연속 종신형, 가석방 없이. 연속 두 번째 종신형은 첫 번째가 복역된 후에야 시작된다는 의미로 형식적이지만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거기에 납치에 대한 추가, 40년, 25년, 구금 후 15년 보호 관찰. 제이크 패터슨은 절대 감옥을 나오지 못합니다. 그는 현재 뉴멕시코의 시설에 수감 중이며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입니다. 판사와 가족과 검찰과 베런 카운티 공동체가 요구한 바로 그대로 사건 검사였던 브라이언 라이트는 이 전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상 믿을 수 없는 역경을 극복해 탈출하고 집으로 돌아온 13살 소녀의 용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제이미 클로스 수색은 88일간 이어졌고 제보도 수사 돌파구도 법의학 증거도 아닌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1월의 어느 날 오후 13살 소녀가 충분히 기다렸다고 결정하고 오두막에서 걸어나와 개를 산책시키던 낯선 사람을 찾아냄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제이미 클로스에게 일어난 일은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를 저버린 실패한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놓쳐진 경고 신호나 무시된 위험 신호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진범과 아무런 이전 연결 고리 없이 표적 삼아 흔적을 지우고 농촌 고립 속으로 숨어든 포식자를 만났을 때 기존의 실종자 수사 시스템이 잡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어렵지만 현실적인 반성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생존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88일의 어둠과 공포로 13살 소녀가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제이크 패터슨이 자신의 삶에서 마지막 말을 할 수 없게 하겠다고 제이미 클로스가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거부했던 것에 대한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부모, 집, 어린 시절의 특정 의미에서의 안전과 순수함을 차 트렁크에 실어 숲속 오두막으로 데려가 침대 밑에 추와 자물쇠와 위협으로 가뒀고 방법이 없다고 믿게 할 모든 이유를 줬습니다. 그녀는 어쨌든 찾아냈습니다. 어쨌든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을 세고 루틴을 외워 그 순간을 선택하고 20도 영하의 1월 위스콘신을 슬리퍼와 후드티 하나로 달렸습니다. 거기 있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이 나았으니까요. 패터슨은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했다면 절대 잡히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맞습니다. 그의 계획엔 결점이 있었어요. 자신이 통제하려는 사람의 완전한 크기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물쇠와 추와 위협과 큰 음악 소리는 계산했습니다. 이미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밤을 살아내고 88일을 더 버텨온 소녀가 더 이상 구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것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제이미 클로스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녀는 이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자신의 속도에 맞춰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선택이고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그녀는 이따금 공개 성명을 통해 세상과 소통했고 그녀가 할 때마다 그 목소리엔 아무것도 그녀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낸 결말로 끝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